이게 경제 방송이기 때문에 아마 네네.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돈에 대한 이제 화폐에 대한 것들도 좀 질문해드리고 싶었었는데요. 그러니까 기축통화가 달러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좀 제 주변에 있는 자산가들도 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달러들을 많이 사셨었어요. 그러니까 큰 구성비는 아니지만 전 세계 있는 나라가 망해도 미국은 망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달러 사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아마 그분들이 놀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달러들을 이제 많이 사셨는데 저는 이게 잘 모르겠어요. 환율을 이렇게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네. 달러가 뭐 고평가, 저평가, 뭐 환율 이걸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가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 때가 아마 2015년 이때서부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2014년에는 사실 그 강남 지역의 집값이 좀 안 좋아서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는 오히려 좀 강남 지역에 이 집값을 좀 올려서 네. 사실 경기를 띄우자 하는 측면에서 대출 규제를 좀 완화시키고 그때 최경환 네, 부총리가 그래서 해서 초이노믹스다 이렇게 표현을 썼죠. 그렇죠. 이렇게 빚내서 해서 집 사라라고 뭐 그런 평가를 그런 쪽에도 받았던. 없고요. 예. 네, 그런데 그런 것이 네. 이제 계획에 대해서 지금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강도 있는 대책이 나오는데요. 네. 큰 추세를 보면 사실 그때의 국내 그 재테크 시장을 보면 한편에서 부동산은 전통적으로 관심이 있는 쪽이고 그 다음에 새롭게 재테크에서 관심이 높은 때가 달러 투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마 소장님도 달러 투자를 한번 들으신 적이 한 2015년 10월 미국 금리 인상이에요. 예, 저도 조금 했습니다. 아, 저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했는데 달러 투자 가지고 돈 버셨습니까? 그 금융 쪽 통장은요 주식이든 일반 통장이든 돈을 안 봐요. 아, 그냥 벌기만 네.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르겠어요 지금 수익률을. 이제 안 보시다가 달러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 하면 이렇게 요란을 떨었던 데에 비해서는 아마 돈이 아마 잔고가 이렇게 많이 올리진 않았을 겁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얼핏 기억나는 게 뭐 한 자리 숫자에서 좀 초반대 한 자리 숫자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당시 2015년 12월에 그렇게 달러 투자를 권유하고 네.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이렇게 금융사의 그 PB라든가 이런 쪽에 얘기했습니다는 네. 그때 원달러 환율이 1250원, 1270원이었는데요.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50원대고 네. 일단 그때에 대비해서는 이렇게 100원 이상 떨어진 정도이죠. 그렇네요. 그리고 네. 사실 지난 5년 동안 환율 움직이면서 음. 원달러 환율이 1250원 이상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선생님께서 달러 투자한 부분을 지금 보고 계시지 않다 이렇게 합니다는 네. 지금 상태에서 오늘 방송을 보시고 네. 잔고를 좀 확인하면 돈이 그렇게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가 실망스러울 될 겁니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야. 그럼 이제 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할까 하는 예. 측면에서 보면 역시 지금 측면에서는 이렇게 국제 통화 질서에서 보면 달러 위상이 갈수록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축에서 보면 지금 세계 경제 다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극화되기 때문에 그 얼굴을 반영하는 것이 사실 통화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위상이 높았으면 중국의 그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위안화를 좀 평가 절상한다든가 그 다음에 일본이 이렇게 위상이 높았으면 엔화를 좀 강세를 한다든가 우리가 위상이 높아졌으면 원화를 강세한다든가 그런 것이 이제 실력 형사가 되는데요. 네. 경제가 다극화되다 보니까 결국 미국의 달러 중심 체제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 네네. 그럼 이제 그 달러하고 또 비슷하게 투자를 했던 것들이 금이에요. 금. 네네. 그럼 이 달러 투자하고 금 투자하고 이렇게 좀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이제 예. 금과 달러 관계를 예. 보통 안전자산을 같이 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그쵸. 시각이 안전자산 있죠. 때문에. 그래서 예. 이번에도 미국과 이란 간의 사태가 터지니까 네. 은행 PB들이 어떻습니까? 예. 위험자산 주식 버려라.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도 위험자산으로 분류할 때가 있거든요. 그 부동산도 좀 버려라. 네. 이렇게 해서 안정자산이 달러 투자라 금 투자를 하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안전자산의 분류 개념으로 이렇게 볼 때는 금과 이렇게 사실 달러를 같이 놓고서 네.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땐 같이 내려간다 하는데요. 지금은 금과 달러의 관계가 좀 많이 흩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네. 금값은 올라갔습니다. 달러 가치는 지극히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이런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그 달러 투자하실 때는 이 추세적인 부분과 네. 그다음에 사실 그때 흐름에 따라서 이런 요소를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런 각도에서 일단은 지난 5년 동안 왜 이렇게 달러 가치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미국 금리가 유력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각도에서는 역시 경제 다극화에 따라서 각국들이 탈달러화 지금
달러를 지금 할 때는 달러의 1등에 등가했다는 많은 이익의 향구를 미국이 좀 독점적으로 누리게 되거든요. 네. 우리 김 소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방송에서 한번 이렇게 봤더니 공부를 상당히 잘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이렇게 조사 연구소에도 있고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도 예, 있고 뭐 한국 갤럽에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네. 하시는데요. 보통 1등이 됐으면 네. 작년에도 그런 사태가 있었지만 1등이 됐으면 사실 공부만 1등한 거지. 음. 그분이 인성이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 또 다른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건 근데 다른 문제죠. 우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무슨 사건도 있었습니다는 자 1등 했으면 뭐든지 후광 효과 때문에 인성도 되고 모든 면에서 잘 되지 않았냐 이런 측면이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달러가 기축통화되면 네. 모든 면에서 다른 쪽도 이렇게 이익이 돼. 그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글로벌 시너리지 이펙트다 이렇게 하는데요. 네. 자, 그게 이제 경제가 다욱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만 그걸 누려야 되느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도 위안화 이렇게 해서 절상해서 이 국제화를 시키는 과정이 지금까지 그랬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 다욱화되는 장에서 미국의 독점적 이익만 누리지 못하니까 이걸 이제 하다 보니까 달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강세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김 소장님 네. 보통은 이제 시장 경제에 맡겨라. 네. 그리고 한국이 수출 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원화를 절상시키면 이게 환율 조작으로 이렇게 걸리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여쭙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주장하는 네. 미국이 환율 조작을 가장 많이 한 국가가 되겠습니까? 안 한 국가가 되겠습니까? 미국이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역시 경제 마인드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전문가이십니다는 이쪽도 네. 이렇게 해서 가장 미국이라는 국가는요. 네. 자기 이익이 될 때 네. 항상 위험상으로 시장 경제에 맡겨라. 자국의 경제 이상을 경제적 목적으로 해서 외환 시장에 간섭하는 것을 무슨 이렇게 미국의 환율 보고서를 발표해 가지고 관여를 합니다는 실질적으로 네. 자국에서 가장 문제가 됐을 때는 가장 크게 음. 개입하는 국가가 그 얘기를 얘기했던 미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이 1980년대에 미국과 일본 간에 그때 당시에는 미국과 일본 간이거든요. 그렇죠. 무역 적자가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해소되지 못하다 보니까 1985년 이렇게 9월 달에 프라자 협정에서 프라자 합의가 나왔죠. 네네. 그래서 위안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중국이 일본이다 보니까 일본의 그 엔화 강세를 유도시켜서 결국 그때 프라자 협정 전에 엔달러 환율이 267원 정도였었는데요. 네.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엔달러 환율이 79엔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크게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1995년에 이 엔달러 환율이 79엔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자 사실 이런 측면에서 엔화가 강세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통화 약세, 달러 약세니까 수출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대일 수출이 증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일본이 수출 지향적 국가에서 엔화가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강세가 되다 보니까 일본 경기가 침체돼서 잃어버린 20년이 되니까 네. 자 엔화 강세, 달러 약세에서 일본의 수출 증대 측면이 있긴 하지만 수출 시장이 무너져가지고 미국의 수출이 거꾸로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79엔 정도를 루빈이라는 그때 당시에 재무장관이 와서 79엔에서 거꾸로 이제는 달러 강세, 엔화 약세. 일본 경제 살려야 되니까 예. 이렇게 해서 79엔을 148엔까지 했던 것이 역프라자, 프라자 정신에 반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미 달러를 이렇게 볼 때는 김 선생님 오늘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앞으로 달러 투자할 땐 제대로 투자하시라고 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추세적인 측면을 보여야 되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체로 보면 달러를 얘기할 때는 미국 경제 실상만 얘기한다.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든가 그다음에 사실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네. 펀더멘탈 요인이다, 머큐리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요 부분 되는데요. 네. 자, 미국의 무역 적자 확대된다. 하면 무역 적자 확대되면 중국과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선 달러 약세를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정책용 마스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면 펀더멘탈 측면의 머큐리 요인과 마스 요인, 네. 미국의 그 위안 정책에 해당되는 달러 정책에 해당되는 요인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미국의 금리 올려라 해서 국내 그 이렇게 증권사라든가 금융사는 달러 사라 하지만 네. 사실 그 생각만 하면 달러가 강세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이게 줄이기 위해선 달러가 거꾸로 약세가 돼 있죠. 위안화 평가 절상돼 예, 있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머큐리 요인은 달러 강세지만 네. 그 달러 사놓고 돈 벌 걸 생각하지만 예. 자
달러 정책에 있어서는 사실 약세가 되기 때문에 두 요인을 보는 거죠. 자, 머큐리 요인의 강세 요인과 마스 요인의 달러 약세 요인은 약세 요인과 두에서 사실 트럼프 정부 이후에는 대중력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달러 약세에 대해서 더 선호했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자, 심의 기량 세력을 보면 후자 측이 가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2015년 12월에 국내에서 보면 부동산 투기와 함께 달러 재테크라는 용어가 생기긴 했습니다는 실제로 실익을 거두지 못한 측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020년대는 어떻게 될 건가 예. 하는 걸 보겠습니다. 네, 그게 궁금하죠. 네. 2020년 국제 통화 질서가 개편된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오프라인상의 경제 체제죠. 네. 경제 체제죠. 근데 지금은 전부 김 소장님도 이 부동산 관리 추천하실 때도 전부 모바일 쪽으로 다 옮겨주는 추세죠. 네. 그래서 그런 추세를 전부 옮겨주죠. 옮겨주는데 TV만 하더라도 사실 공영방송에서 지금 우리가 1인 TV 이렇게 해서 유튜브 이렇게 네. 하지 않습니까? 전부 이제 이렇게 지구 우위로 올리는 시대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올리는 시대인데요. 그러면 그쪽 지역에서 이렇게 새로운 기축통화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상에서 보면 지금 1945년 이후서부터 2020년대 했던 75년간 달러 중심 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후발업체에 해당되는 중국이 아무리 경제 실상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 오프라인상에 75년간 달러 중심 체제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경제 위상이 되더라도 위안화가 달러를 버금댈 수 있는 기축통화 되긴 어렵죠. 왜냐? 이미 국민들이 있잖아요. 통화를 운영하는 사람은 75년간 달러에 대해서 아주 피부 속기까지 굳어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일만한 사회에서 보면 무조건 되고 아이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만하면 우리 경제 어려우면 무조건 따라가지 않느냐 네. 이런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음. 이게 이제 그래서 2020년대는 바르게 경제 실상이 온라인상으로 모바일상으로 옮기다 보니까 중국에서 보면 야, 이 오프라인상의 달러 중심 체제 이걸 무너뜨리기 어렵다 하다 보니까 새로운 용토 온라인 이렇게 무슨 새로운 용토가 되니까 이 커지니까 이쪽 통화세 기축 통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만듭니다. 디지털 위안화. 예, 네네. 뉴스에서 봤습니다. 네네.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면 네. 자, 경제 일상이 그쪽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오는 상태에서 중국이 새로운 기축 통화되면 자, 미국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갖고 있는 달러를 김소연 입장에서는 앞으로 약세가 되지 않느냐. 약세가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2020년대는 이런 새로운 이렇게 중심 통화 체제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보면 사실 현존 지금 통용하는 달러 문제는 추세적으로 보면 그렇게 강세가 되긴 어렵다 이런 측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 미국 입장에서는 음. 중국이 이렇게 디지털 이렇게 위안화를 발생해서 새로운 기축 통화 된다면 자, 미국은 지금 고집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 활용하는 리브라든가 이런 것을 반대만 하겠느냐. 그러면 자꾸 새로운 영역에서 중국이 중심 통화를 간다면 자, 그동안 누렸던 오프라인에서 누렸던 미국의 이렇게 후광 효과를 중국에 넘겨주게 되죠. 네. 그러면 앞으로 국제 통화 질서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면 결과적으로 미국도 페드에서 이미 연구하고 있었는 디지털 달러라든가 현재 통화에 대비해서 디지털 달러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김 선생님이 갖고 있는 5만 원권 대비해서 디지털 원화 그냥 지금의 통영어는 원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디지털 원화 해서 그런 쪽으로 쫓아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모습은 사실 새로운 통화 질서가 형성된다는 측면이 이 책에 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4장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네,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네. 제가 이제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것들이요. 네네. 디지털 통화라고 하는 거하고 가상화폐하고 네. 또 어떤 관계가 있나요? 보통은 이제 가상화폐들을 많이 갖고 있죠. 예, 블록체인 뭐 그런 거 블록체인이죠. 예. 근데 요 우리가 통화가 되려면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자, 요거 어차피 이 부동산 것처럼 이게 밸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밸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투자하는 측면에서는 자, 요 밸류가 있어야지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돈을 예. 가지고. 네. 근데 이게 달러라든가 이런 측면은 그 자체가 밸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밸류를 누가 만드느냐 하면 국민과 그다음에 이렇게 그 국가 간의 합의에 있어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그렇죠. 법정 리겔 텐더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의 최저고 원정인 5만 원권이든가 그다음에 만 원권 자체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네.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 자체 가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투자 관점에서. 네. 그래서 국가와 국민들 간에 자 5만 원권 내면 5만 원권에 해당되는 물건을 주자
하는 쪽에 합의에 의해서 했다. 이걸 우리가 일단 법정화폐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통화의 3대 기능을 하려면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교환 수단이라든가 가치 저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회계 단위를 하려면 자, 요 기능을 해야지 국민들이 화폐 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 화폐 생활을 하는데 과거 조개라든가 금화폐 것처럼 실물 자체에 가치가 있는 데는 그 자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화폐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지금은 욕망의 정도가 굉장히 이렇게 다원적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물화폐가 쓰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뭐냐 신용화폐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가치가 없는 거죠. 네네.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법정화시키는데 법정화 문제는 사실 발행기관의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민이라든가 그다음에 페드라든가 중앙은행이라든가 한국의 원화에서 이렇게 지금의 통용권인 만원권 100달러 위안화 100위안은 바로 뭐냐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행해서 이것이 통용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가상화폐는 자 가상화폐는 그 발행기관이 국가가 공식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발행한다. 그리고 다른 쪽에 이렇게 가상화폐들도 이걸 화폐로 되긴 될 것 같은데 3대 기능을 하려면 그 자체가 가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사실 페이스북이 아무리 고객들이 40억 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지금 온라인 상되고 이렇게 되지만 통화로서 정착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민간이 발행하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이 페이스북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리브라 발행을 조정할 때는 한나라 국채에서 많이 발행하면 자 국민 페이스 입장에서 이익이 되기 때문에 많이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가상화폐 통용을 될 때는 뭐냐 많이 발행 인플레 문제가 봉착되는 거거든요. 그건 국민들이 네. 피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디지털 위안화와 종전의 그 가상화폐 지금 소장님이 궁금하신 사항은 네. 디지털 위안화는 그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네. 중국의 인민은행이 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중국이 인민은행이 발행한다. 그러면 네. 그런 문제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가상화폐가 갖고 있는. 네. 그래서 종전과 마찬가지다. 또 한 가지는 이 디지털 위안화가 발행하면 이제 그렇습니다. 김 소장님이 갖고 있는 종전의 통화인 위안화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네. 자 앞으로는 이 디지털 위안을 중국의 인민은행이 발행해서 시중은행에 쏴줍니다. 그러면 시중은행은 뭐냐? 자 김소진이 갖고 있는 위안화를 자 시중은행에 들어올 때 네. 뭐 예를 들어서 1만 위안을 가져올 때 바로 디지털 위안화를 김서진이 갖고 있는 전자수첩에 디지털 위안화를 1만 디지털 위안을 써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결제 시스템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저만 하더라도 사실 가상화폐, 대안화폐 시대이기 때문에 신문사 논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갑 속에 제가 돈을 하나도 안 가지고 다닙니다. 화폐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혹시 시청자분이 진짠가 해서 저도 확인을 안 했습니다는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도 이게 안 가지고 다닙니다. 화폐 생활하는 데는 네, 전혀 없습니다. 예. 근데 그렇네. 앞으로는 요게 이제 디지털 위안화가 통용됨에 따라서 기존에 발행했던 이렇게 현용 통화는 위안화를 1대1로 다 교환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네.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디지털 위안화가 시사가 되는 거죠. 근데 요 과정에서 요 과정 시청자분께서 보통 이제 신권을 디지털 위안 같은 신권을 발행하면 그 이렇게 위안화 관련해서 보통 화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게 리디노메이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작년 같은 부동산 시장도 야 이게 뭐 정부에서 설렁탕 그를 7.0에서 7,000원에서 7.0으로 되면 네. 부동산꾼이 갈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던 요인 중에 하나가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얘기됐던 화폐 개혁 문제인데요. 예, 맞아요. 그런 얘기 있었던 것 있습니다.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사고 네. 부동산 사야 된다.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예. 현 정부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리더노메이션 단행하면 야 갑자기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1,000억에서 1억 된다 하면 야 내가 1,000억은 가봤던 길이고 네. 1억이 이제 됐으니까 또 그만큼 그쪽으로 가지 않느냐 네. 이런 쪽의 심리들이 해서 부동산을 더 샀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이런 측면에서 화폐 개혁을 같이 겸액했을 때는 이 디지털 위안화가 통용이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이 이제 세심하게 이게 되는 것은 음. 요거 현존 위안화와 새로운 디지털과는 1대1로 네. 리더면에서 단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빠르게 이게 디지털 위안화가 정착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지적하신 가상화폐와 그다음에 사실 디지털 위안화가 위안화. 차이점은 네. 국가가 중앙은행이 공식적으로 발행했느냐 안 발행했느냐 네. 요 차이점에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좀 이렇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네네. 주체가 없고 예, 그렇습니다. 책임져도 대상이 없다고 하는 건데 이것들은 네네. 이게 명확하네요. 명확했습니다. 예. 화폐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의 경제 활동이 전부 모바일 상으로 옮겨지고 디지털 네. 상이 옮겨지니까 올해 빠르면 상반기 중에 이게 발행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디지털 위안화가 빠르게 화폐 생활로 대한화폐에서 정착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국 중앙은행들이 예를 들어서 페드도 지금 아주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10억이 넘으니까 이런 인구가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이상 네네. 인구가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세계 최초인 거죠. 세계 그렇게? 최초죠. 예. 이렇게 이런 국가의 중앙은행이 공식적으로 해서 예. 디지털 위안화가 발행하는 건 처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한국도 따라가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네, 그런 각도에서 예. 한국은 어떨까 하는 음. 측면에서는 맨 처음에 김 사장님이 지금 달러를 갖고 있는데 자, 달러를 갖고 있는 게 달러 그 디지털 위안화가 발행할 때는 사실 그 한국에 지금 그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큰 돈을 못 보셨는데요. 앞으로 이제 디지털 위안화가 됐을 때는 네. 이게 달러 투자했던 김 소장 같은 분이 이제 $1 환율이 어떻게 돼서 사실 이게 돈을 벌을 수 있는 기회가 될까 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같은 각도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디지털 위안화가 정착되면 아까 현존 위안화와 1대1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디지털과 세계 기축 통화 되려면 믿을 수 있는 통화가 되니까 디지털 위안화 가치는 강세가 되죠. 네. 이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어 놓고 가치가 없다 하면 흐물흐물하면 누가 거기 그거 가지고 이렇게 화폐 생활을 하겠습니까? 또 네. 각국의 위안복에서 디지털 위안화 가지고 보이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1대1로 하니까 디지털 위안화를 강세 통화를 하려면 위안화도 평가 절상돼 있죠. 네. 그래야지 1대1로 통하니까 디지털 위안화가 강세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자, 중국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진핑이 경제 위상에 맞끔 세계 경제로 중국 중심의 파악스니까 구상을 이렇게 실현시키려면 자, 오프라인상에서 미중 간 마찰에서 했더니 이게 사실 그 미국에 질질 끌려가는 양상이거든요. 네네. 그럼 2020년대는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서 중국 주도에 이렇게 체대가 된다면 결국은 경제가 어렵더라도 자, 디지털 위안화의 정착을 위해서 위안화가 지금 현존통을 위안화 절상시킨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제 위안화가 절상될 때는 한국은 뭐냐? 음. 중국에 대해서 경제 관계가 미국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수출만 하더라도 음.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 전체 수출에서 한국은 27%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영향력을 지금 더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환 시장에서도 네. 자, 위안화 가치와 대비해서 원화 가치가 같이 움직이는 동작에서가 지금 0.80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위안화 가치가 절상되면 원화도 절상된다. $1이 떨어진다. 다시 위안화 환율이 떨어지면 $1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디지털 이렇게 그 위안화가 발생해서 원화가 그 절상될 때, 위안화가 절상될 때는 $1 위안화 환율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고 네. 상관계수가 0.8이니까 $1 환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1이 떨어진다는 것은 미 달러에서 원화가 강세되고 네. 원화에 대비해서 미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 디지털 위안화 시대가 이렇게 전개될 때는 김 소장님이 갖고 있는 이렇게 달러 문제는 가치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아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러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게 네. 향후 2020년대 이렇게 디지털 통화 시가 될 때는 네. 사실 달러 가치 네. 문제에서는 그렇게 다른 투자 수단, 예를 들어서 김 소장님 많이 여시는 강남의 그 부동산 투자보다도 네. 이 달러 가치 투자가 그렇게 수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강남의 부동산을 살 것이냐, 네. 달러를 살 것이냐 하는 네. 측면에서는 저는 강남의 부동산을 사는 정부에서 또 네. 이상하게 투기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것은 이제 문외한이 네, 네. 문외한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네, 향후에. 질서가 그렇게 네.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걸 네. 강남의 부동산 투기로 이제 부추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마시기 하고요. 아니 뭐 그렇지만- 경제를 세계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 주신 거니까 네네. 예, 충분히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